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책 읽는 백수입니다. 오늘은 10월 완독한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독한 책은 이렇게 7권입니다. 위에서부터 설명드리자면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 북유럽 편, 군중심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 그리고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1, 2편 시리즈, 그리고 순수이성 비판 1, 이렇게 해서 7권을 완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우측으로 갈수록 어려웠던 책인데요. 우선 쉬움은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 북유럽 편, 중간으로는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그리고 군중심리입니다. 이렇게 3권이 중간이긴 하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려웠던 책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으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이고, 극 어려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순수이성 비판 1편, 이거 진짜 어렵고요. 올해 읽었던 책 중 가장 어려웠던 책입니다. 지금부터 한 권씩 제대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미술관 빌려드립니다입니다. 이 책은 일단 북유럽 미술이 지닌 특색과 주제, 하다못해 근현대 미술 중에서도 북유럽만 그리고 있는 이야기를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해서 북유럽 미술관이 여전히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들의 일상입니다. 현대 미술에서는 점점 개인의 일상보다는 그냥 작가 개인의 개성만을 표현하는 게 강해지고 있는데, 근대부터 시작해서 북유럽은 여전히 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아름다운 자연을 표현하고 있어 매우 평화로운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읽는 내내 마음이 잔잔히 치유까지 되던 신비로운 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싶고 교양까지 얻고 싶다 하면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사보다는 정말 화가와 그림 이야기를 알기 위한 책으로 읽기 좋다고 여겼어요. 개인적으로 북유럽에 실제로 여행 가고 싶게 만든 책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북유럽에 이렇게 아름다운 화폭을 담은 명화가 많고 화가가 정말 많았구나 알게 해주니 눈이 치유되고 행복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결국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일단 북유럽 미술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걸 넘어서 북유럽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북유럽에 가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북유럽의 아름다운 미술을 보면서 그들의 자연과 일상, 민족성과 아픔, 낭만을 알게 해줘요. 그림이란 우리 일상을 포착하는 일이며 그 안에 담긴 순간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현실의 업계에 열망하는 정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려내죠.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은 순간과 평화, 작가 삶을 담은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 그림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즉, 북유럽이 소중히 여긴 게 당시 무엇인지 북유럽 미술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 책이 표현하고 있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본 그림가 화가가 누구냐면 한스 달이에요. 한스 달 그림 중에서도 이 여름 알프스를 산책하는 소녀, 이 그림을 보고 진짜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책에서 크게 좋은 화질로 딱 보니까 이 노르웨이의 장엄한 피오르드 해안의 자연과 그리고 공간감, 깊이감, 거기에 뒤에서 이 앞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보면서 진짜 시원하다 느꼈고 눈이 치유된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것까지 느낄 정도로 한스 달이라는 작가가 이런 류의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를 배경으로 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그런 풍경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쁘다, 그리고 이 작가의 그림이 좀 더 보고 싶다라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도 이런 북유럽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들의 일상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그런 어디서 행복도가 오는지 등 그림으로 좀 더 만나고 싶으시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입니다. 남도 답사 1번지인데 일단 이 책은 정말 유명한 고전이죠. 그리고 여기 몇 권까지 있기도 한데, 사실 이 책이 정말 시리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읽기가 사실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한번 읽어봤는데 읽길 잘했다고 여깁니다. 나머지 책들도 시간 내서 조금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책은 무관심에 몰랐던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일단 글로 표현하고 여행하는 책입니다. 글로 여행하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영상 같은 브이로그를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게 좀 더 현장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글로 여행하는 것만의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좀 더 내가 그걸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좀 더 현장감이 있는 건 시간 매체지만, 글로서는 좀 더 내가 그걸 감정적으로 더 와닿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 저는 글로 하는 여행도 좋아하는데 그걸 잘 충족시켜준 책이었습니다. 남도 답사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향하는 여행지고요. 집 근처나 아니면 익숙한 공간을 벗어나 국내 새롭고 무구한 역사를 함께한 장소를 찾게 해주고, 가고 싶게 만드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동시에 내가 익숙하다고 여겨서 잘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장소들에서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니 정말 아름다웠다고 여기기도 했어요. 내가 익숙하고 당연하다 여긴 장소를 다시 보게 해줄 책이라고 여겼습니다. 엄청 많은 시리즈 중 제가 이제 7권만 읽은 거니까 섣부른 설명은 불가다 여겨서, 그럼에도 잊혀져가고 소박하고 잘 모르기에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나 사실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나라 속 장소와 유물을 알게 해주는 책이었다라고 여겨요. 그런 장소에 직접 찾아가고 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니 우리가 외면한 자국 역사와 문화를 다시 사랑하고 관심 가지게 해주는 책이며, 우리 땅에 볼 게 정말 많구나 하며 우리를 훈계해주고 자긍심을 주는 책이라 여깁니다. 이 책이 이제 시작부터 그런 말로 시작해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그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정말 읽는 내내 내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문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사진 속 장소가 다산 초당이에요. 책 초반부에 나오는 명소 중 한 곳인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로 간 곳이 바로 여기 수로왕릉과 수로왕비릉이거든요. 추석에 가족들이랑 갔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 이런 역사 관광지를 가니까 좀 보는 눈이 달라졌다 해야 되나?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감상을 했냐면, 그냥 얼마나 잘 조성이 되어 있는가, 얼마나 잘 보존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구경하기 좋은가 이런 걸로만 감상한 것도 있거든요. 얼마나 사진 찍기 좋은가. 그리고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냥 얼마나 당시 이걸 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 때 어떤 생각으로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지었을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보게 됐어요. 하다못해 유물을 봐도 그냥 유물이 이렇게 생겼다, 몇 년도부터 사용했다 이런 것만 읽다가 이 유물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어떻게 사용했을까,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니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긴 하는구나라고 느껴서 좀 더 효용성이 높았다라고 여겨요.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수로왕릉보다는 수로왕비릉이 좀 더 문화유적 답사로서는 좀 더 좋았어요. 왜냐면 좀 더 조용했거든요. 조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서. 반대로 수로왕릉은 관광지 여행지로서는 진짜 좋았어요. 잘 조성도 돼 있고 넓게 돼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하게 돼 있고, 아무튼 이런 차이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시리즈입니다. 이 책은 이제 아이네이아스 신화부터 기독교 로마까지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장수로 활약한 사람이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데, 일본은 이제 아이네이아스로부터 로물루스 공황조 시절, 그리고 공화국 시절 굵직한 몇몇 이야기, 그리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로마 5대 황제인 네로까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로 이후에 권력 다툼 있잖아요. 권력 다툼부터 해서 팍스 로마나 그리고 혼란기에서도 굵직굵직했던 황제들 몇 명을 소개하고 마지막 기독교로 공인한 로마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 책 제목이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인데, 이게 어느 한 시에서 나온 제목이거든요. 일단은 콜로세움이 서 있는 한 로마도 서 있으리라,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로마도 무너지리라,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면 이 세상도 무너지리라. 성비드 베다 베네라빌리스가 지은 시인데, 이 시 중 한 구절을 딴 제목입니다.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이. 저는 이 시에서 당시 로마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으니까 저는 로마가 기독교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7세기에 지어진 시니까. 그래서 이 시에서 로마가 무너지는 날이면 세상이 무너지리라를 기독교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진다라고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역사책은 아무래도 좀 새로 알게 되는 역사적 지식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인문학적인 아니면 새로운 사고를 깨우치게 해준다기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준다는 역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좀 피로감이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책은 좀 쉬운 편입니다. 진짜 잘 정리가 돼 있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걸 읽다 보면 21세기까지도 정말 로마의 영향력, 고대 로마부터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여겼어요. 하다못해 뭐 월 있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용어나 아니면은 우리 달력, 아니면 여러 용어들이 로마에서 유래가 되었고, 의외로 많은 것들이 로마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구나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니까, 과거의 영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강대국이 아직도 왜 로마의 영광을 지원하고 싶어하고 그들의 영광을 물려받고 싶어하는지 알게 해주는 책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책은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이 책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군중심리 효과만 말하는 책이 아닌 사회학 고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옆 사람, 주변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그걸 하게 된다, 이런 심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군중은 어째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책입니다. 군중보다는 그리고 개인으로 사는 게 더욱 낫다고 말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저자가. 이 책을 읽으면은 이제 군중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해줘요. 진짜로 어떻게 내가 군중이 안 되고 그리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동가는 군중을 휘두르는지, 그리고 어째서 군중은 그런 행동까지, 잔인한 행동까지 저지름을 실수하는지 알게 해주는 책이니까 똑똑한 자도 군중에 들어가는 순간 멍청해진다고 설명해 주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심리적 이유로.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책이었다 여깁니다. 군중을 향한 비판적 분석이 가능해지는 책이에요. 그리고 선동가가 되려는 자들, 그리고 선동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자들이 참고하기 좋은 책이라고 저는 여겼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동가 한 명쯤은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원리로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군중이 생기는 이유는 이 책에 말하는 핵심 중 하나만 짧게 설명드리자면, 진짜 그중 하나만, 군중이 생기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설과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외쳐주고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가 등장하면 지도자가 돼요. 그 순간 그 선동가는. 그렇게 해서 권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군중 사이에서도. 그러면서 커지는 건데, 그 자의 말을 따라주고 사람들은 기꺼이. 결국에는 우리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군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여러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책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이 책은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물리학자 교수님이. 이 책은 일단 물리학자 눈으로 보는 세상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세상은 사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요, 이 책은. 그래서 원자, 분자, 생명,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화 등 단계를 거쳐 설명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원자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작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참고 계속 읽다 보니까 점점 제가 아는 영역이 나오니까 좀 쉽기도 했고, 그리고 따뜻하다 여겨지기도 했는데, 과학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봐서 어려움으로 골랐어요. 동시에 이 책은 물리학만으로는 볼 수 있는 세상은 어디까지인지를 말하는 책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계를 고백합니다. 결국 교수님은 이제 다양한 분야를 배워야 더 넓고 깊게 세상을 이해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걸 일깨워주는 책이거든요. 결국에는 원자 이야기는 사실 물리학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자 이야기는 화학 이야기고, 생명은 생명과학 이야기고, 생명과학 넘어선 또 의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의학 넘어선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되고, 심리학을 넘어선 정치학, 사회학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문화는 인문학이라든지 인류학 등등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만 알아
알아서는 세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상욱 작가님은 계속 여러 분야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학자 시각으로서 물리학자 눈으로서 볼 수 있는 세상 어디까지인지 말하면서 세상 전부를 이해하고 싶은 한 물리학자의 고백이자 욕심을 표현한 책이었다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자면 아무리 하나만 알아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진짜 한계가 있고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원자인데 사실 고대 그리스부터 철학자들은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궁금해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알잖아요. 만물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게 원자예요. 하지만 이 원자만 알았다고 해서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만 알아선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계를 거쳐갈 때마다 새로운 현상이 창발되기 때문이라고 책에서는 설명하거든요. 아무리 원자를 잘 알아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만 알아서 안 되는데, 반대로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기적 유전자라고, 이 책은 유전학 하나만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한 과학자의 시선인데 정말로 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과 완전 대비되는 책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고,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유전학 하나만으로 세상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편협하다, 그리고 좀 억지다 싶은 부분도 전 많이 느껴졌어요. 읽으면서 예전에. 때문에 같이 읽으면 어떨까 싶어서 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읽는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따뜻한 책이었다 여겨요. 처음에 분명 차가운데 원자 이야기라서. 하지만 세상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어째서 우리가 여러 다양한 분야하고 협력을 해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그거를 알게 해주는, 외쳐주는 책이었다고도 여겨서 과학책이고 물리학으로 시작하는 책이지만 참 따뜻하다, 재밌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책은 순수 이상 비판 1편입니다. 이게 제가 칸트의 철학은 뇌를 쪼개라고 설명드렸는데 진짜예요. 솔직히 처음에 30페이지까지는 쉬웠거든요. 그래서 야 괜찮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읽는 내내. 이거 뭐지 싶기도 하고, 진짜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어려웠습니다. 알고 보니 철학가분들 입장에서도 진짜 어려운 책에 속한다는데, 사실 멋모르고 읽은 것도 있거든요. 어렵다는 거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철학 통사가 어려웠던 적은 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철학자의 철학이 어렵거나 이해 안 된 적은 크게 없었는데 이 책으로 큰 벽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읽은 철학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이게 시리즈 2편까지 있는데 1권만 읽었을 때 기준으로 일단 설명드리자면, 제가 지금 2권까지 다 읽긴 했는데 일단은 1권만 설명드리자면, 칸트는 기존의 진림의 이성이라고 신봉받던 개념을 의심하고 그리고 비판하며 그 역시 허구라고 하거든요. 덕분에 새 지각을 제공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예시로 영혼의 불명성이라든지 신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자유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데, 우리 경험과 시간과 공간을 도려낸 순수 정제된 개념을 찾고자 하며 비판과 의심이 있어야 계몽이 되고 순수 지성이란 개념을 찾는 여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감명 깊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닌 생명과 사건이 흐른다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현대 과학이나 물리학 책을 읽으면은 이제는 시간이 흐른다라고 안 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흐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늙어가는 거고 사건이 흐르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흐른다라고 안 하는데 사실상 정의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18세기 사람이, 심지어 과학자도 아닌 철학자가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대단하다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아무튼 결국에는 칸트는 이 순수 이성 비판을 작성하면서 뭘 설명하고 싶고 뭘 알고 싶었냐면, 인간은 무엇을 이성적으로 참 거짓을 다룰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설득하기 위한, 그리고 결실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정말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 읽어보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도 괜찮다 느껴서, 추천까지는 아직은 못해드리겠지만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직 제 삶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몇 번씩 더 읽어보면서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0월에 완독한 책 7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는 10월 완독한 책 중 최고의 책이 무엇인가 선정도 맨날 했거든요, 매달. 근데 이번 달은 좋았던 책이 너무 많아서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미술관에 빌려드립니다 북유럽편, 이것도 좋았고, 군중심리도 좋았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도 좋았고, 나의 문화는 유산 답사기 1편도 너무 좋았거든요. 콜로세움이 무너지는 날이면 이거는 정말 순수 그냥 지식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외로 치고, 순수이성 비판 1은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예외라고 쳐도 이 4권이 좋았어서 그래서 그냥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아무튼 저번 달도 이렇게 해서 잘 완독을 했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이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